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식탁위 경제 이야기, 돈슐랭 가이드 김밥이입니다. 전 세계에서 미슐린 스타를 가장 많이 받았던 스타 셰프 조엘 로브숑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별이 하나 달리면 20%, 두 개면 40%, 그리고 세 개면 100% 매출이 늘어난다. 어떤 유명 셰프는요, 팔에다 미슐린 별 문신까지 새깁니다. 그런데 이 미슐린 가이드, 과거엔 노르망디 상륙작전 지도로 쓰이기도 했었는데요. 은밀하게 쓱 왔다, 은밀하게 쓱 간다는 이들, 프랑스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는 이 책, 오늘은 미슐린 가이드에 숨겨진 이야기 떠먹여드리겠습니다. 요리 산업에 몸담은 사람들에게 미슐린 가이드는 아카데미 시상식과 같습니다. 이 별이 가진 경제적 가치는 따질 수도 없다고 하죠. 미슐린은 별의 개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별 1개는 요리가 훌륭한 식당, 2개는 요리가 훌륭해서 멀리 찾아갈 만한 식당, 3개는 요리가 매우 훌륭해 특별한 여행을 떠날 가치가 있는 식당. 미슐린 가이드는요, 미슐린 스타만 있는 게 아닙니다. 45,000원 이하의 가격에 훌륭한 음식을 제공하는 레스토랑인 빅그루망, 미슐린 스타에 선정되진 않았지만 좋은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인 플레이트로 부분에 등재하죠. 오늘은 다른 건 다 제쳐두고요, 미슐린 스타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미슐린이 가진 영향력은 실로 거대합니다. 전 세계 미식 산업을 움직이는 거대한 비즈니스죠. 그런데 어떻게 미슐린이 미식 산업을 좌우할 수 있었을까요? 미슐린은요, 프랑스의 타이어 회사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타이어를 많이 팔아야 하고요. 미슐린의 창립 연도가 1889년인데 이때가 자동차의 태동기쯤이었거든요. 당시 프랑스의 등록 차량 수는요 2,900여 대. 이런 상황에서 타이어를 많이 판매하려면 타이어를 빠르게 소모시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운전자들이 먼 거리를 운전하게 만들어야 하죠. 이때 미슐린이 생각한 아이디어는 뭐냐?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여행을 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슐린은 곧바로 여행 책자를 출시합니다. 이게 바로 1900년에 나온 미슐린 가이드 초판본입니다. 초판본 내용을 보면요, 타이어 교체와 수리 방법, 미슐린 타이어 취급점 위치도 나와 있고요, 호텔과 가격 등을 기호화해서 기재해뒀습니다. 원래부터 레스토랑에 대한 정보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대신 식사가 포함된 호텔의 숙박 가격이 나와 있었고요, 오직 가격에 따라 등급을 부여했었죠. 원래 미슐린 가이드는 무료 배포 책자였습니다. 그러다가 1920년부터 유료로 전환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미슐린 창업자 형제가 지방의 카센터를 들릅니다. 그러다가 자기네 가이드북이 받침대로 쓰이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때 형제는 이렇게 느꼈다고 하죠. 공짜로 주니까 가치를 몰라보는가. 그래서 이때부터 돈을 받고 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미슐린 가이드는 변화의 변화를 거듭합니다. 그리고 1933년에 현재의 별 3개 평가 시스템이 완성되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독특한 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고요, 독일군에게 파리가 점령당하면서 잠시 발행을 중단한 적이 있는데요, 전쟁 전 마지막으로 발행한 1939년판 미슐린 가이드북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 작전 지도로 활용된 겁니다. 당시는요, 독일군이 도로 표지판을 다 파괴시켜버리는 바람에 세부 구역 지도가 필요했습니다. 미슐린 가이드는 골목골목 다 잘 나와 있으니까 아마 이거다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미슐린 경영진 측은요, 연합군 측과 합의하에 군 전용 미슐린 가이드를 재인쇄합니다. 전시 상황에서도 사용했을 만큼 정확하고 상세한 지도, 또 깨알 같은 여행 관련 정보들로 채워진 이 책, 안 팔릴 수가 없었겠죠. 전쟁이 끝난 후에 더 많이 팔립니다. 경제도 성장하고 미식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도 강해졌고요. 그러다가 1970년대 프랑스 요리계에 누벨 퀴진 요리법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최전성기를 맞습니다. 전통적인 프랑스 요리가 다소 묵직한 요리였다면요, 누벨 퀴즈는 재료 본연의 맛을 강조합니다. 미슐린 가이드는요, 이 시기에 셰프들을 주목하는데요, 이 셰프들이 스타 셰프가 되어 트렌드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이 스타 셰프가 트렌드를 이끌고요, 미슐린 가이드가 그 파급력을 극대화한 겁니다. 미슐린 스타가 부동산이나 음식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슐린은 사람들의 지갑을 쥐락펴락하는 거죠. 그렇게 탄탄대로를 달리던 미슐린 가이드에도 위기가 닥칩니다. 스페인 요리가 부상하면서 프랑스 요리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한다 라는 비판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프랑스 요리에 뿌리를 둔 미슐린 가이드의 위상도 그와 함께 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객관성에 대한 논란도 이때쯤부터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미슐린 스타가 레스토랑의 경영과 셰프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했었죠. 그럼에도 미슐린 가이드는 평가에 대한 별다른 근거 없이 딱 별의 개수만 발표합니다. 셰프 입장에서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3개였던 별을 2개로 깎는다든가 하나로 강등시켜요. 그런데 미슐린 측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파급력은 매우 큽니다. 셰프로서의 자존감도 흔들리지만요, 매출까지 막 너를 뛰니까 더욱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러다가 99년 3스타 셰프였던 마르코 피에로 화이트가 별을 전부 반납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비평가들이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2스타 강등 루머에 시달리던 3스타 셰프 베르나르 루아조가 사냥총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영화 라따뚜이 모티브로 알려졌던 이 베르나르 루아조는 셰프 인생을 미슐린 스타에 걸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자살은 매우 큰 충격으로 남았죠. 이렇게 평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쉐린 평가원으로 16년간 일했던 파스칼 레미의 고발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미쉐린 가이드가 주장한 운영 방식과 실제는 다르다는 거였어요. 미쉐린의 평가 시스템은 엉성하게 그지없다. 레스토랑을 매년 방문하지도 않고 3스타 레스토랑이 3분의 1이 미쉐린의 기준에 못 미친다. 또 내가 해고당할 당시에 프랑스 평가원은 5명 뿐이었으며 이 5명이 1만여 개의 레스토랑을 돌아다녀야 했다 라는 충격적인 내부 고발이었습니다. 미쉐린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거든? 프랑스에 5명보다 더 많거든? 유럽 전체에 100명 이상 있지만은 정확한 숫자는 말해줄 수 없다는 게 미쉐린 측의 답변이었죠. 그리고 매년 모든 호텔과 레스토랑을 방문한다는 말도 한 적이 없고 필요한 때, 필요한 장소에 평가원을 파견하고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궁지에 몰려도 비밀주의는 사수하겠다는 거죠. 논란이 쌓여가던 이때 새 편집장으로 장 루이크 나레가 부임합니다. 이 편집장은요, 과거와는 달리 젊은 셰프들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요, 오직 요리만으로 별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이런 거 좀 덜 신경 쓰더라도 맛만 있으면 3스타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에 미쉐린 가이드를 글로벌화 시키기로 한 게 신의 한 수가 됩니다. 2005년 뉴욕 편을 시작으로 캘리포니아, 시카고 편을 발행하고요, 아시아 최초로 일본 도쿄 편이 나오면서 초대박을 칩니다. 그 후 홍콩, 마카오, 그리고 싱가포르 편이 뒤이어 나오면서 미쉐린 신화를 이어갔고요. 2016년 드디어 서울 편이 나옵니다. 당시 분위기 정말 뜨거웠습니다. 발간되기 전부터 온갖 소문이 돌았어요. 외국인을 대동한 그룹이 레스토랑 순례를 다니고 있다더라. 서울과 상하이판이 묶여서 나온다더라. 확인되지 않았던 썰들로 서울 레스토랑 일대가 술렁였습니다. 미쉐린의 명성이 그 정도였던 거죠. 이렇게 서울에 상륙한 미쉐린 가이드는요, 발행 후 5년 동안 총 32곳의 식당을 발표합니다. 3스타는 단 2곳, 강남 신사동의 한식점 가온과 중구 장충동의 한식점 라연입니다. 미쉐린 가이드는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 속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전까지는요, 국내 파인다이닝과 고급 레스토랑은 소수가 알고 즐기는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미쉐린 가이드가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급 음식점에 기꺼이 돈을 쓰게 되었죠. SNS만 보더라도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을 방문한 사람들을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듯이요. 또 미쉐린의 선택을 받기 위해 많은 셰프들이 서로 지식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의 다양한 식재료를 연구하기 시작하기도 했고요. 전체적으로 레스토랑의 퀄리티가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경쟁력이 향상되는 것도 사실일 테고요. 미쉐린 가이드가 성장하기 시작했을 때 프랑스인들이 누렸던 혜택과 비슷합니다. 비즈니스적인 측면만 봐도요, 미쉐린 가이드는 아시아 지역에서 아주 빠른 확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쉐린이란 관광 상품을 원했던 국가들이 지원과 협약 덕분에 가능했기도 해요. 한국관광공사도 5년간 20억 원의 광고비를 투입하기로 계약했었습니다. 이렇게 너도 나도 돈을 들고 미쉐린 가이드를 유치하는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미쉐린 가이드는 글로벌화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공정성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최근까지도 미쉐린 가이드는 발간될 때마다 공정성 문제가 오르내리거든요. 2019년에 윤경숙 전 윤가명가 대표가 미쉐린 스타 획득 관련 컨설팅을 제안받았고 금품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한 게 국내에서 큰 뉴스가 되기도 했었죠. 이 외에도 별점의 근거를 대라면서 미쉐린을 고소한 셰프만 해도 여러 대입니다. 물론 미쉐린은 한 번도 법정 소송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미쉐린 가이드의 위상은 과거 같지가 않습니다. 경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월드 베스트 50 레스토랑, 자가 서베이 등이 또 다른 평가 지표로 등장하기도 했고요.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들의 입김은 훨씬 더 빠르고 큰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미쉐린 가이드가 이 강력한 경쟁을 뚫고 그들의 역사와 권위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죠.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요, 미쉐린 가이드의 평가는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논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발전 또한 진행 중이죠. 미쉐린을 포함한 가이드 시리즈들은요, 다양한 레스토랑을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많은 즐거움과 행복을 안겨주고 있고요. 가이드를 따라가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동네에서 발견한 식당이 스타 레스토랑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만의 가이드를 만드는 거죠. 이것 또한 미식의 즐거움이니까요. 세상은 넓고 맛집은 많다. 미쉐린 가이드, 평론가들의 미식 비평을 통독했다. 찾아가는데 1시간, 웨이팅 2시간. 이것쯤은 나에게 문제되지 않는다. 골드피쉬, 오늘 나에게 허락된 마약. 완벽하게 배합된 황금 비율 팥 앙금, 쫀득하고 바삭한 껍질까지. 이곳의 음식은 권력, 힘이다.